소장님들은 되게 조용하신데 되게 잘 맞추세요. 조용히 강하신 우리 청주 소장님들이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은요, 소장님들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사실 예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소장님들, 예산 교육을 제가 격리들한테 가게 되면 우리 격리들이 저한테 뭘 물어볼까요? 저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소장님 아무것도 안 하나? 예산은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을까요? 지가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그죠? 근데 예산은 누가 짜는 거죠? 관리 주체가 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위탁사에서 이거를 다 단지마다 짜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짜는 거죠? 관리 소장님들이 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야, 근데 소장님들이 독수리 사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엑셀 모르고 프로그램을 잘 모르니까 소장님들이 큰 틀을 정해주고 나머지 그런 업무들을 우리 격리들이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격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못생겼다 뭐 이런 거 말고 알아서 해. 전임자는 다 해줬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다 해줬다. 이 말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격리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니 예산을 짜는데 소장님이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다 짜줬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우리 격리분들이 그 말을 들으면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장님들께 교육할 때마다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예산의 주체는 바로 소장님들이시니까 큰 틀에 대해서는 얘기 다 해주시고 격리가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아유 우리 격리가 최고다 이러면은 더 열심히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예산은요, 사업계획, 예산만 세우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예산을 같이 수립을 하고요. 예산 승인을 대표회의가 11월 내에 승인합니다. 예산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은 1월 1일부터 하게 됩니다. 자, 예산 작성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무관리 대상이 하는 거예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에게 제출하고 승인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자, 예산을 작성하는데요. 처음에 우리 분양을 막 받으면 사업 주체가 누구죠? 분양 위탁사 선정 전에 건설사나 시행사나 시공사죠.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 다 위탁을 맡겼단 말입니다. 우리가 10월 30일 정도에 맡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 예산을 짜야 될까요? 안 짜야 될까요? 원칙은 짜야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입대위가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예산 작성할 때 우리 필수 서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장님들 시작. 다들 힘드신 거 봐요. 선생님도 힘드신 거 아니죠? 자, 예산은요. 어떤 사람은 10장을 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장을 짜는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걸 보고 틀렸다고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국가에서 정확히 폼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필수적인 요 4가지는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 순계표라는 거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라서 꼭 들어가지 않고 총계표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산의 수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장님들, 예산의 수정과 추가 경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산의 수정과 추가 경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산 수정은 승인하기 전에 하는 거. 추가 경정은 승인한 후에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소장님도 오전보다 이렇게 피치가 더 떨어지셨지? 식사 맛이 없었어요? 식사 맛 있으셨죠? 네. 자, 그리고 새출과 새입을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집에 앵무새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앵무새가 새장을 탈출해버렸어. 세출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손해예요? 아니면은 이득이에요? 손해죠, 손해. 그죠? 그래서 세출은 비용이구나.
그러면 그 친구가 앵무가 다른 여자 앵무를 데리고 같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세입은 수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산의 전용과 이월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연차랑 그 퇴직금을 쌓았는데요. 연차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퇴직에다가 이렇게 전용할 수 없다. 그런 거를 예산의 전용 및 이월이 불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다음 연도의 이월을 사용할 수 없고요. 다만 이월 공사인 경우에는 이월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추가 경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승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정하는 것이고요. 이거 역시 입주자 대표회의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소장님들이요. 추가 경정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인건비에서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세웠는데요. 5만 원을 더 썼어요. 그럴 경우에는 추가 경정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산은 범위 내에서 집행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1,000만 원인데 500만 원만 썼어요. 그럴 때는 추가 경정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됩니다. 왜 안 해도 될까요? 범위 안에서 집행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추가 경정 예산 아니고요. 구분에 과목, 세목, 예산 원래 세웠던 거 추가 경정액의 증감 금액을 쓰게 됩니다. 어제 어떤 소장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기존 팀장을 뽑아야 되는데 급여가 너무 낮아갖고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급여를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 경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급여, 인건비, 일반 관리비 중에 급여에서 추가 경정액이 해서 왜 이런 결과가, 왜 이렇게 올려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경정 사유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이라는 건 뭐냐면요. 소장님들, 우리 공대표가 10명이에요. 근데 10명 중에 서로 멱살 잡고 싸우다가 6명이 나갔어요. 6명이 나가서 4명밖에 없어요. 그럼 예산이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뭐라고 써있죠? 실적 범위, 전년도 실적 범위 내에서 집행해라라고 되어 있죠. 예산 범위가 아니라 실적 범위에서. 그런데 최저임금은 어때요, 소장님들? 최저임금. 매년 오르잖아요. 그죠? 전년도 실적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우리가 법을 어기는 걸까요? 안 어기는 걸까요?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럼 소장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우리 직원들 급여는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입대위는 없어. 그냥 가실 거예요? 걸릴 텐데. 어떤 소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올리겠다 라고 하는 소장님도 계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소장님들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승인하지 않았는데, 오케이 하지 않았는데 올리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많아요. 나중에 환급해주겠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산의 한 아파트가 그 아파트는 3월에 항상 급여를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소급하려고 1, 2월은 그대로 준 거예요. 근데 2월에 위탁계약이 바뀌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2월 말이. 걔네가 재계약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근데 거기가 하필이면 또 도급단지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근로자들은 노동부 갈 거 아니에요. 돈 주세요. 그런데 우리 입주자들은 뭐라 그럴까요? 나는 도급 계약대로 월급 줬어. 이러겠죠. 그래서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좀 치사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로시간을 줄여서 휴게시간을 늘려서 최저임금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10대와 상여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기본급에 넣어서 최저임금을 맞춰주게 됩니다. 좀 약간 비겁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법에 안 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계약서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세입세출은요, 관리주체가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해서 입주자 대표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공시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입대위가 자기들이 막 달성하진 않죠. 그 대신 누구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해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저희 회사에서 예산안 작년에 팔았었는데요. 그 예산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 급여 산출, 연차 수당 일시, 퇴직금, 세입 예산에 대한 산출 명세서, 항목 3세 입력, 관리의 수입, 관리의 비용, 관리비 부과 예산, 세출 예산, 세입 예산안 전체 금액인데요. 소장님들 왜 이런 순서로 할까요? 왜 이런 순서로 할까요? 이유가 있죠. 자, 소장님들 예산을 급여를 얼마를 올릴 거야 라고 급여를 산출을 해주면 급여가 오른 만큼 연차수당도 오르겠죠. 자, 연차수당을 그 다음에 연차한 다음에 퇴직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 임금으로 한다면 연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 소장님들이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사업계획, 우리 소장님들이 꼭 해주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사업계획서하고 급여 몇 % 인상할 거하고 수선충당금, 요거는 소장님들이 계산해 주셔야겠죠? 그래야지 경리비 나머지 거를 할 겁니다. 자, 사업계획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야별 세부계획, 계약 현황, 주요 사업보고, 사업계획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 지침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산정 방법을 좀 이야기 드릴게요. 2022년에 대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거는요. 확정액 9개월과 예상액 3개월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확정액이 9개월이 됐을까요? 그런데 왜 확정액이 9개월일까요? 예산안을 우리 언제 하죠? 10월에 하죠. 10월에 하기 때문에 확정액이 9월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9개월, 3개월 하는 겁니다. 자,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 금액을 확인해서 인상률을 포함하거나 그대로 산정하고요. 급여는 우리 예산안의 꽃이 뭐죠, 소장님? 예산안의 꽃, 급여죠, 급여. 그죠? 급여를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하고요. 도급비는 우리 업체들에 각각 요청하시면 되고요. 기타 계약 금액. 만약에 우리가 승강기 유지 계약이 5월 31일까지예요. 그럼 5월 31일까지는 현재 금액으로, 그 다음에는 인상될 수 있으니까 인상률을 조금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럼 사용료는요. 비슷한데 약간 추가가 된 게 있죠. 확정액과 예상액이 아니라 이거는 전년도 확정액 10월에서 12월 분의 확정액이죠. 이건 왜 그럴까요? 사용료는 뭐에 영향을 많이 받죠? 전기, 수도, 난방은 뭐에 영향을 많이 받죠? 날씨 영향 많이 받죠. 날씨. 그래서 전년도 확정이라는 거는 2023년도 걸 짤 때는 나온 2021년도 10월, 11월, 12월과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연차랑 퇴직충당금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별 손익계산서, 월별 손익금액으로 9개월치를 조회를 한 다음에요. 그 금액을 가지고 1개월치를 내고 그걸 곱하기 3하면 3개월치가 나오죠. 그거 두 개를 더해서 합산 금액을 내고 요거를 매월 나누면 월별 금액이 나옵니다. 관리 비용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 외에 총이익 역시 그렇게 계산해 놓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 회사 건데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대중세 항목이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 여기는 2022년도, 요거는 2023년도 예산이 나와 있죠. 2022년도 예산에 여기 예산한 금액은 뭘 보고 쓴 걸까요? 2022년도 여기 예산한 금액. 맞아요. 전년도 예산. 2022년도 예산. 그럼 요 지출 내역은 뭘 보고 쓴 걸까요? 아까 월별 손익계산서 했었죠?
그거를 12개월치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023년도 예산은 옆에 산출 근거에 따른 연간 예산 금액을 쓰는 거고요. 요거를 나눈 게 월간 예산 금액이고요. 여기 내년도 거에서 전년도 금액을 뺀 게 예산 비교 증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관리외 수입에 관한 건데요. 뒤에 걸 먼저 설명하고 요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급여를 산출을 하려고 그러면요, 소장님들. 여기서 이제 소장님들이 정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대표이사님하고 논의하셔서 급여 인상률을 지정해서 기본급, 최저임금, 전체 금액 등에서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인상할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정해주실 거고요. 여기 최저임금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거죠. 최저임금을 위반하면은 과태료가 나오니까요. 그죠?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격일 근로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일 근로자는요, 일반 근로자보다 계산이 조금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얘네는 기본급 외에 또 뭐가 있죠? 야간 가산 수당이 있어요. 야간 가산 수당. 그죠? 야간 가산 수당도 최저임금 미달되면 안 되고, 여기 앞에 있는 급여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안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최저임금만 미달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야간 가산 수당은 뭘로 계산할까요? 통상임금의 50%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의 50%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냐면 격리분들이 여기에 그 야간 근로 시간에서 야간 가산글을 여기다 그냥 금액을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넘치는 금액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의 반이 안 되겠죠? 앞에 거는 시급이 10,000원인데 뒤에는 9,620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복리후생비와 상여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에서 복리후생비가 10만 원이고 상여가 20만 원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충족되지만 복리후생비와 상여가 제외된 금액이 들어갈 때는 최저임금이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즉 소장님들께서는 가셔서 혹시 우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4대 보험은요. 소장님들 질문 드릴게요. 4대 보험은 직원분을 예산 짜는 걸까요? 사업소분을 예산 짜는 걸까요? 직원분을 예산 짜는 걸까요? 사업소분을 예산 짜는 걸까요? 사업소분. 왜 그럴까요? 직원분은 누가 내죠? 직원이 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산재 보험료가 있는 겁니다. 자, 보험료는요,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반반씩 냅니다. 근로자 반, 사업소 반. 근데 고환직능과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체 부담합니다. 그래서 고용안전은요, 인간, 사람 수에 따라서 요율이 서로 달라집니다. 자, 소장님들. 요 부분은 격리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들이 우리 격리가 물어보시면 멋있게 한번 알려주세요. 자, 연차를 모을 겁니다. 연차를 모으는데요. 여기 보면 통상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플러스 야간가산수당이 있어요. 연차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예, 많은 분들이 많은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뭐랑 헷갈린 걸까요? 퇴직금. 퇴직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좀 많은 걸로 하는 거고요. 연차는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균임금으로 계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소장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유리한 사람은 누굴까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유리한 사람들. 격일제 근로자. 왜 그럴까요? 야간 가산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노동부에 물어보면 예전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WT학서에서 취업규칙에다가 평균임금을 넣은 거예요. 취업규칙에 평균임금 있으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된 겁니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통상임금, 평균임금 이거는 취업규칙에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정상지급과 선지급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소장님도 여쭤볼게요. 15개, 우리 연차 15개, 1년 미만인데 지급했어요. 이거는 선지급일까요? 정상지급일까요? 잘못 지급한 거죠. 15개는 1년이 넘어야 하니까. 그죠? 그러면 15개를 1년 3개월 있다 지급했어요. 이거는 선지급일까요? 정상지급일까요? 선지급입니다. 그럼 정상지급은 뭘까요? 입사해서 1년 동안 발생하고 1년 동안 사용하고 다음 날 지급하는 것. 즉 2년 플러스 1일 있다 지급하는 게 정상지급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보시면 이순신 씨가 언제 입사했어요? 이순신 씨 몇 년도에 입사했어요? 21년도에. 이분 선지급하려면 언제 지급하면 될까요? 선지급하면 22년 7월 1일 날 이후에 지급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차를 적립하는 거는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사용할 돈을 모아놓는 거예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용할 금액. 그럼 이순신 씨의 2021년 거는 모으는 게 맞을까요? 안 모으는 게 맞을까요? 안 모아도 되는 거죠. 왜? 22년도에 이미 지급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정상지급이면 2021년도분을 언제 지급받죠? 2023년에 지급받죠. 그래서 선지급과 정상지급을 나눈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선지급, 우리 단지가 선지급하는 단지라면 이순신 씨는 2021년도 거는 안 모아도 됩니다. 그죠? 이해되세요? 2022년도와 2023년도 것만 모은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상 지급이라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거를 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대 계상됐네, 연차 수당이 뭐 과대 계산됐네, 과소 계산됐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요게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려우시죠? 괜찮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경리분들도 이거 되게 어려워하세요, 사실. 자, 퇴직금은 아까 소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더 큰 거를 줍니다. 더 큰 거. 평균과 통상임금들 더 큰 거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평균 임금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죠? 선생님, 홍길동 연차 수당이 얼마예요? 1783870이죠? 자, 이거는 2021년도 연차인가 22년도 연차입니까? 2023년도 연차입니까? 21년도 연차죠. 왜 21년도 연차를 여기다 넣을까요?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는 정상적으로 지급된 연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플러스 1일 전 거를 여기에 산입하시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나요? 퇴직금에 산입하는 연차는요, 우리가 선지급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됐을 때 들어가는 연차를 여기다 넣기 때문에 요거는 200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21년도 지급된 연차 수당을 넣는 겁니다. 예,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수선 유지비고요. 수선 유지비나 모든 충당금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단기가 9월 30일 날 500이었고 단기에 사용할 게 100만 원이라면 단기에 10월에서 12월에 사용 예상액이 100만 원이라면 남는 돈 잔액이 400이겠죠? 그럼 내년에 1000만 원이 필요했을 때는 400만 원을 뺀 600만 원을 걷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청주시에서 이거를 충당금, 수선 충당금을 0원으로 맞추라고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시가 과태료를 때리기 때문에 시의 말대로 0원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연도 2월하는 거는요, 이게 당기순 이익에 대해서 이게 잔액을 쓰고 저장을 하는 건데요. 저는 당기순 이익 처분이라 그러니까 당기순 이익만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여기 있는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이 모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경리분이 이거 연도 2월을 한 다음에 보니까 통장에 이자 수입을 안 넣은 거예요. 다시 이자 수입 전표를 12월 말에 가서 넣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2023년도 조회를 했더니 금액이 바뀌지 않았어요. 왜 안 바뀌었을까요? 왜 안 바뀌었을까요? 경리가 연도이월을 다시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소장님들 이 연도이월이 있잖아요. 10년 후에 바꿔도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막 바꾸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기초회계 등록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 등록을 안 하면 세입세출 결산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두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서 입력하실 때요. 여기 당기순 이익이 직접 입력이 되기 때문에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들 손가락으로 우리 번호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난 1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2번, 3번, 4번.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몇 번인가요, 선생님들? 2번이죠, 2번. 자, 2번 드신 소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저랑 할게요. 가위바위보! 아니, 여기도 이기셨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소장님이 비겼다. 그죠? 가위바위보! 소장님이 이기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최소장수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 어딜까요? 선물 또 남았어야지. 맞춰보세요. 최소장수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 도시. 시드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뭘까요?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모르시나요, 소장님? 딸기 시럽이라고 합니다. 자, 빵이 목장에 간 이유는 뭘까요, 소장님들? 막 아무거나 좋아하는 빵 불러보세요. 좋아하는 빵. 무슨 빵? 누가 소보로라 그러셨죠?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것도 좀 전달해 주세요. 소보로 가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장님. 자, 차를 발로 차면 어떨까요, 소장님? 차를 발로 차면 견적 나와요. 형사 고발 당하죠. 예, 카가 깜짝 놀란답니다. 카놀라유라 그래요. 자, 우리 소장님들은요, 이렇게 중간 자정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죠? 위탁사, 입자대표회의, 외부업자, 그 다음에 직원, 공공기관까지 굉장히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소장님들께서는 업무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만 안 해먹으면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넘겨버렸네요. 그리고 입주민이나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직원들이나 입주대표에게 친절하지만 적정한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어과소라고 제가 슬픈 말이지만 어차피 과태료는 소장이라고 해갖고 제가 경리들에게 교육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싸우지 말아라. 어차피 네가 책임 못 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결정은 소장님이 한다. 하지만 소장님들 가끔 보면 경리가 막 엄청나게 들이대는 경리 있잖아요. 그죠? 막 끝까지 우기고. 근데 그 친구가요. 나쁜 마음을 갖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소장님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밉기는 하지만 그럴 때 밉기는 하지만 한번 확인은 한 다음에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화를 응대하실 때는요. 신속하고 정확하고 정중하게 하는데요.
만약에 너무 늦어진다 그러면 한번 중간에 연락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전화 응대해 주시고요. 정중한 전화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한 70 몇 세 정도 되신 소장님이 계시는데요. 그 소장님은 직원이 민원을 갔다 오면 5시쯤부터 해피콜을 시작을 하신대요. 그래서 민원에 불편은 없으셨습니까? 뭐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하고 해피콜을 하는 소장님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어제 그랬더니 어떤 소장님이 할 일이 되게 없으시다고 그 소장님이 하셨는데 그런 소장님도 계십니다. 자, 민원인은요, 권위적인 스타일과 합리적인 스타일, 자기중심적 스타일, 소심수능 스타일, 막가파 스타일이 있습니다. 권위적인 스타일들은 제 친구가 격리인데 어느 입주민이 전화를 하셨대요. 전화를 다 얘가 받았더니 예,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너 따위와 얘기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좀 지나치시죠? 어쨌든 그런 권위적이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합리적인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사과를 하면 이분들은 죄송하다고 할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하실지 얘기만 해주세요 이럽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울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 스타일, 그리고 소심수능 스타일, 막가파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그 격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내가 널 죽이러 오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날 왜 죽이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죽이러 오는데 자기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소장님? 죽이려 오려거든 퇴근 시간 전에 오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예, 오셨어요. 진짜. 안 올 것 같은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어땠을까요? 우리 격리 죽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마치 임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 격리가 죽을까봐 우리 소장님 나가지 않고 우리 과장님이랑 둘이 이렇게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담배 피러 나간 사이에 그 입주민이 슉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소장님이. 그죠? 근데 갑자기 후다닥 뛰려 들어오시더니 뭐라고 외치셨을까요? 임산부입니다!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임산부를 안 건드린다며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이가 저희의 목숨을 살려준 사건이었습니다.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너무 심각하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어저께 어느 소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격리가 팔에 이렇게 그림 그려진 사람이 와서 격리한테 팍 뭐라고 그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격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 있는데. 근데 밖에 주간 근무자인 기전기사가 오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분기탱천하에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쓱 돌아서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격리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땠을까요? 화가 나고 너무 서러워서 막 엉엉 울었다고 하시면서 그 뒤부터는 격리 혼자 두지 말아라. 지정기사에 너 꼭 같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소장님이 그렇게 해주셨을 때 이 격리가 굉장히 고마웠겠죠. 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댄 다음에 이분이 거의 70회인가를 찍히신 거예요. 한 번 찍히고 또 하고 한 번 찍히고 또 하고 그래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신고자를 찾기 위해서 그 동에 사는 장애인 명부를 모두 내놔라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못 주죠. 그죠? 근데 아주 난리를 치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자, 내가 동대표 회장인데 네가 경비할 수 있는 게 내 덕이니까 돈을 내놔라 이러신 우리 소장님도 계셨습니다. 소장님이 아니라 회장님도 계셨습니다. 민원은요, 전문적이고 전달성 있고 공정성 있고 공감성 있게 해야 하는데 소장님들 우리가 민원을 딱 했는데 제일 욕을 많이 먹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틀리게 말했을 때. 그죠? 틀리게 말하면은 막 우리를 엄청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전문성 있게 그리고 잘 전달하고 공정성 있고 공감성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것과 더불어 강성민원은 합리적인 처리와 권위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권위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권위자 누굴까요? 관리 소장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소장님들 아시죠? 우리 입주민들이 격리 대할 때랑 소장님 대할 때 같아요? 다르죠? 같아요, 소장님은? 보통 다르시죠? 그죠? 자, 격리가 입주민이 찾아와갖고
쌩 난리를 쳐가지고 경리가 막 시달리고 있어요. 막 시달리고 있어. 소장님은 뒤에 앉아 계셔. 그리고 출입문은 하나야. 그래서 경리가 너무 괴로우니까 소장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뒤를 탁 돌아봤어요. 소장님이 없어. 우리 소장님 어디 가셨을까요? 도망갈 수가 없는데 문짝이 하나인데? 출입문이? 갑자기 뒤로 쓱 몸을 쓰더니 책상 뒤에 숨으신 겁니다. 그 경리가 그 소장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지만 살겠다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 그래서 그 소장님에 대해서 이 경리가 존경심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어저께 어떤 여자 소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튀어나갔대요. 튀어나갔더니 우리 직원들이 그러더랍니다. 소장님, 저희가 해결할 테니 소장님은 부를 때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소장님들이 권위자시잖아요. 우리 관리소의 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좀 나서주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민원인을 대할 때는요, 내가 받은 민원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성 있는 민원을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장님들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제가. 민원은 어디까지 처리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소장님, 민원 어디까지 처리해야 될까요? 고객이 만족할, 상무님 보셨습니까? 고객이 만족하실 때까지. 그런데 소장님이 정하는 데까지 민원을 하죠. 사실, 그죠? 소장님이 이것까지 해줘라 그럼 해주는 거고, 해주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장님들은 한 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민원은 거절해야 한다. 거절해야 하는 민원은 거절해야 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소장님과 경리는요, 상호 협조적이면서도 감시적인 관계입니다. 관리팀장이나 기전팀장님은 중간 관리자이기 때문에 소장님들이 혼낼 때 우리 직원들 다 있는 데서 막 발로 까고 그러지 마시고 따로 불러서 혼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서무나 우리 경리 직원들은 잘 공평하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경비원과 미화원들은 뭐죠? 소장님들? 빅마우스죠, 빅마우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한 거를 저기 조금 있다가 우리 동대표 회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심해서 너무 친밀한 관계는 갖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도 민원의 종류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들 혹시 최근에 겪은 민원 중에서 가장 황당한 민원 혹시 있으신 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으신가요? 없으신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가 커서 매미가 시끄러우니 나무를 죽여주세요.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 해주잖아요. 그죠? 우리 안 해주죠. 근데 그분이 나무를 죽였어요. 어떻게 죽이셨을까요? 펄펄 끓는 소금으로 갖다 부으셨습니다. 나무를 죽이신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가 와서 택시가 안 잡히니까 우리 아이를 학교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소장님, 그렇게 얘기한 입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기사는 드라이버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민원은요, 접수하고 배정하고 처리하고 완료보고 중요사건 결제. 소장님들이 여기다가 도장 꿍 찍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관리대장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이거를 잘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라도 문제 생기면은 이거를 보게 되면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주의하실 대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관리 대상자라는 걸 쓰는데요. 여기 소장님 여기 JS라고 썼잖아요. 이 JS는 뭘까요? JS. 진상. 그러면 KJS는 뭘까요, 소장님? 킹진상. 또 저는 개진상이라고 부릅니다. KJS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소장님도 아시죠? 전화 올리면은 컴퓨터 이렇게 딱 뜨는 거 있잖아요. 아시나요? 그거에다 제가 101동 101호 진상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침 지나가던 대표 회장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를 째려보시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꿨을까요? 아니요. VIP로 바꿨습니다.
그다음부터 우리 회장님이 절제를 보지는 않겠죠. 자, 어쨌든 이 회계는요, 과실에 의해서 하는 횡령이 있고 정말 고의로 하는 횡령이 있습니다. 그죠? 과실은 능력이 부족해서 자꾸 저지르는 잘못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성급비용이랑 감가상각 못해서 8천만 원짜리 소송 들어온 거 얘기해 드렸었죠? 자, 그리고 연차 퇴직금 과소 적립하거나 지급하거나 수선 적립금을 장기수선 중단금을 잘못하는 경우, 그리고 예치금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를 차고 송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다 넣으면은 빼기 되게 힘든 거 아시죠? 그리고 잘못 넣으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자, 이렇게 과실에 의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입주민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이게 뭐와 연결이 될까요? 재계약이 되지 않겠죠.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계 담당자들의 실력을 좀 업 시키고 우리 관리소장님들이 한 번 더 훑어봐 주고요. 위탁회사에서도 혹시라도 미숙한 점이 없는지 회계적으로 확인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의로 인한 횡령은요, 아까 설명을 다 드렸고요. 아까 요게요, 8년에 8억이면 한 달에 한 830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자기 월급이 있잖아요. 그럼 소장님 1,0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 근데 이분은 어디다 썼냐면 이걸 다 생활비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 생활비 1,000만 원씩 쓰면 좋겠죠. 근데 이분은 처음에 본인이 횡령한 게 얼마인 줄 알았냐면 1억 3천만 원인 줄 알았대요. 왜냐면 횡령하면서 거기다 써놓지 않잖아요. 그런 다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에서 확인해 보니까 3억. 실제로 회사에서 해보니까 8억을 횡령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 관리소장님은 실제로 회계 업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제출 후에 바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고요. 또 격리 직원을 너무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들 중에서 동그란 그 자기 직인 있잖아요. 그것도 격리보러 찍어라라고 주시는 소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뭐 믿는 건 좋은데 믿는 건 좋은데 그러시면 아니 되겠죠? 자, 요거는 제가 다 설명한 거고요. 가장 소장님들이 우리가 제일 큰 건 송금사고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확인하시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돈이 출금될 때 띵동 나한테 문자 서비스가 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100만 원 이상이면 문자 오게 하는 그런 출금 서비스 사용하시고요. 현금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어떤 격리가요, 준강관리비 있잖아요. 준강관리비. 예전에는 막 현금으로도 받았잖아요. 그 격리가 1,700만 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준강관리비를 통해서. 예. 근데 이 격리가요, 들킨 거죠. 그래서 1,700만 원을 토해내고 민사소송을 안 하겠다는 각서를 서로 썼답니다. 대표하고. 그런데 대표랑 입주자 대표도 바뀌고 위탁사도 바뀐 거예요. 근데 돈이 1,700만 원 들어왔으니까 그 후임 동대표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청에다 민원을 넣은 거예요. 시청에다가 계속 민원을 넣었대요. 그랬더니 시청 공무원이 이 직원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예. 민사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형사로는 고발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형사로 고발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횡령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격리들은 사실 이런 한 장이라도 다 맞추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극소수의 나쁜 격리들 때문에, 그죠? 그런 격리들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들이 가이드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